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48회입니다. 공자는 재배를 하고 후영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에 후영은 사람들을 무례치게 하고 소리를 낮춰 말했다. 진비 장군의 명부는 항상 왕의 침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의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 항상 왕의 침실을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부를 훔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의는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백방으로 노력하고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여의의 복수를 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찍이 그녀는 공자께 눈물을 흘리며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공자께서는 즉시 식객들을 풀어서 원수를 찾게 했고 마침내 그 목을 잘라 여의에게 공손하게 바쳤습니다. 이에 여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동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병부에 대해 공자께서 부탁하시며 그녀는 반드시 병부를 훔쳐줄 것입니다. 그때 병부를 가져와서 진비의 군거를 빼앗고 그 군대를 이끌어 북쪽으로 조나라를 구하고 서쪽으로 진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춘추오파와 어깨를 겨룰 만한 공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영의 계책을 들은 공자 무기는 그의 말대로 여의에게 부탁하였고 여의는 명부를 어김없이 훔쳐 공자 무기에게 가져갔다. 공자 무기가 병부를 가지고 서둘러 출발하려 하자 후영이 말했다. 장수란 바깥에서 전쟁 중에 비록 왕의 명령이라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비는 병부가 꼭 맞더라도 공자에게 군권을 넘기지 않고 다시 왕에게 그 지위를 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 부족한 친구인 주애는 데리고 갈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힘이 세기로 다른 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비가 다행히 군사를 넘겨주면 매우 좋은 일이지만 만일 거부할 경우에는 주애를 시켜 쳐 죽이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공자 무기가 눈물을 흘렸다. 후영이 의아하게 물었다. 왜 우시는 것입니까? 죽음이 두려우신 것인지요? 아닙니다. 진비는 호탕하고 용맹스러운 노장군입니다. 아마 내가 가도 그는 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라고. 내가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소. 그리하여 공자 무기는 주애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주애가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시장터에서 부둣간에서 도살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전에도 저를 몇 번이나 찾아주셨는데 제가 예를 올리지 않은 것은 이러한 하찮은 예절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자께서 어려움에 빠져 있으므로 이제 제가 공자께 몫을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공자 일행과 함께 가게 되었다. 공자 무기는 떠나는 길에 다시 후영을 만나 고마움을 전하였다. 그러자 후영이 작별 인사를 했다. 저도 마땅히 따라가야 옳지만 너무 늙어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 진비의 진영에 도착하실 날짜를 맞추어 공자께서 계신 북쪽을 향해 자결함으로써 전송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침내 공자는 출발하였다. 남이 베푼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내가 베푼 은혜는 빨리 잊을 일이다. 공자 무기는 진비와 진영에 도착하여 병부를 보여주면서 진비의 군적을 회수하였다. 진비는 병부를 맞춰보고도 여전히 의심을 품었다. 그는 공자에게 지금 저희 10만 대군이 국행에 주둔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자께서는 혼자 수레 한 대 반 와서 저희 중임을 대체하고자 하니 도무지 납작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자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주애는 소매 속에 숨겨놓았던 40건의 철제로 진비를 내리쳐 죽였다. 그리하여 공자 무기는 진비의 군대를 장악하여 정돈한 뒤 군중에 명령을 내렸다. 부자가 함께 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기국을 허락하며 형제가 함께 있으면 형의 기국을 허락한다. 그리고 외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를 공양하라. 이렇게 하여 선발된 8만 명의 쟁병은 진나라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진나라 군대는 태가 있고 공자 무기는 마침내 한단성의 위기를 구원하여 조나라를 보전시켰다. 조나라 왕과 평원군은 몸속 국경까지 달려나가 공자 무기를 맞았다. 평원군은 활과 화살통을 메고 앞에서 공자 무기를 인도하였다. 조나라 왕은 공자에게 제배를 한 뒤 자고 이래로 공자보다 더한 현인은 다시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평원군 역시 스스로 자신을 공자와 감히 비견하지 못했다. 한편 후영은 공자 무기가
비의 진영에 도착한 날 북쪽을 향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위나라 왕은 공자 무기가 병부를 훔치고 진비를 속여 죽인 것을 알게 되자 크게 노했다. 공자 무기 자신도 그 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조나라를 구해내는 데 성공하자 즉시 보아 장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대신 자신은 식객들과 함께 조나라에 그대로 머물렀다. 조나라 왕은 공자 무기가 거짓 명령으로서 진비의 군대를 빼앗아 조나라를 구원한 일에 매우 감격했으며 그래서 평원과 상의하여 5개의 성을 그에게 공업으로 주려하였다. 공자 무기가 그 말을 듣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 자기가 공로를 세웠다는 점을 꽤나 드러냈다. 그때 문객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세상에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또 잊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이 공자에게 베푸는 애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공자께서 남에게 덕을 베풀었을 때는 빨리 잊었어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위나라 왕의 명령을 위장하여 진비의 군사를 빼앗고 조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는 물론 조나라에 대해서는 공이 되겠지만 위나라에 대해서 볼 때는 결코 충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주께서는 교만한 태도로 그 공격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결코 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자 무기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자신을 탓하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어쩔 줄을 몰랐다. 그 뒤 조나라 왕이 공자를 깨끗이 청소하고 몸소나와 공자를 맞이하면서 기비를 연집하는 예의로서 공자를 서쪽 계단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거듭 사양하며 끝내 옆의 조그만 자리에 앉고는 스스로 자기가 위나라를 배반하여 죄를 지었으며 조나라에도 별로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자가 이렇게 계속 겸손했기 때문에 왕은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공자와 함께 술자를 하면서도 5개의 성을 주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공자는 결국 조나라에 머물게 되었고 조왕은 그에게 호의 땅을 공자의 탕목업으로 삼도록 하였다. 위나라 역시 그것을 계속 신령을 공자에게 주어 봉했으나 공자는 조나라에 머물렀다. 공자 무기는 조나라의 모공이라는 처사가 노름꾼 사이에 숨어 살고 또 설공이라는 사람은 술장수 집에 숨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공자는 이 두 사람과 만나려 하였지만 그들은 오히려 숨어서 공자를 만나지 않았다. 훗날 공자 무기는 마침내 그들의 거처를 수소문을 내어 알아낸 다음 조용히 두 사람과 교류를 하였는데 서로 간에 완전히 의기투합하였다. 평군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인의 오빠가 천하에 둘도 없는 현명한 인물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고작 노름국과 술장수 따위와 교제한다고 하니 스스로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불과한 것 아니오. 평군의 부인은 이 말을 공자 무기에 그대로 전하자 공자 무기는 그녀와 작별하고 난 뒤에 그 조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원래 나는 평군을 대단히 현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위나라를 배반해가면서 조나라를 위해 평군의 바람을 이뤄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니 평군의 교류는 단지 부귀의 허망한 거동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위나라에 있을 때부터 모공과 설공의 이름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조나라에서 혹시라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 해서 걱정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만나면서도 그들이 나와의 교제를 싫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평군은 지금 그들과의 교류를 수치로 여기다니 평군이야말로 교류할 만한 인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적실짐을 부려 조나라를 전해냈다. 평군의 부인이 평군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스스로 크게 부끄러워하며 곧장 달려와 모자를 벗고 사죄하면서 공자를 만류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평군의 식객들은 반수 이상이 평군께서를 떠나 공자 무게의 문화로 갔으며 천하의 신비들도 줄을 이어 공자 무게의 문화를 찾아 공자 문화의 빈객들은 평군의 문화보다 훨씬 많아졌다. 충신이 떠나면 나라도 멸망에 이르다. 공자 무기는 조나라에서 10년도 넘게 머문 채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진나라는 공자 무기가 조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여 괴롭혔다. 그러자 위나라 왕은 이를 크게 걱정하면서 공자 무기에게 사자를 보내 빨리 귀국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자 무기라는 왕이 아직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문화식객들에게 위나라 왕의 사자가 왔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는 운명을 내렸다. 식객들 역시 위나라를 등지고 조나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아무도 공자에게 귀국을 감히 권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공과 설공이 공자 무기를 찾아왔다. 공자께서 조나라의 좋은 대우를 받고 명성이 천하에 알려져 있는 것은 오직 위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하여 위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데도 공자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진나라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선왕의 종교를 부수어 평지로 만다면 공자께서는 장차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발을 붙이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자 무기는 크게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는 곧장 마차를 준비시키고 즉시 위나라를 복귀하여 귀국하였다. 위나라 왕이 공자를 보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위나라 왕은 즉시 상장군의 인을 공자에게 주었고 공자는 위나라 군대의 최고 장군이 되어 위나라 군대를 통솔하였다. 한양 30년 공자는 각 제후국에 자신이 위나라 최고 장군에 임명된 사실을 알렸다.
각국은 공자가 친히 위나라 군대를 통솔한다는 소식을 듣고 잇따라 원병들을 파견하여 위나라를 구원하였다. 그라여 공자 무기는 5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격파했으며 성기를 타고 항옥까지 밀어붙이게 됐다. 이후 진나라는 감히 항옥간 밖으로 나올 생각을 못하였다. 이 승리로 공자 무기의 명성은 천하를 진동시켰으며 각 제국의 빈객들이 모두 락포를 다투어 자신들의 선병법을 그에게 바쳤다. 공자는 그것을 함께 모아 목차를 만들었으며 그래야 사람들은 그 적을 위공자편이라 불렀다. 한편 진나라는 공자 무기 때문에 진나라가 위험하다고 여기고 황금 망거를 위나라에 뿌리며 일찍이 진비 장군의 문객들을 찾아 그들 하여금 위나라 왕에게 공자 무기는 위나라를 배반하고 외국에 나가 10년을 살았는데도 지금 위나라의 대장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도 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나라에 오직 공자 무기가 있는 것만 알고 왕이 있는 줄을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 무기도 이 기회에 왕이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각 제후들도 그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문을 하게 하였다. 또 진나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반관계를 써서 위나라와 진나라의 첩자를 이용하여 모른 척하고 사람들에게 공자 무기가 위나라 왕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거나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위나라 왕은 매일같이 공자 무기를 비방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믿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공자 무기를 대신하여 장군직을 맡도록 하였다. 공자 무기는 자신이 비방을 받아 추방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병을 핑계 삼아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술자리를 벌여 일부러 주색에 탐닉하였다. 이렇게 밤낮으로 술을 마시기 4년 되더니 드디어 그는 과암으로 인한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의 위나라 안희왕도 죽었다. 진나라는 공자 무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몽호 장군으로 하여금 위나라를 공격하여 22개의 성을 점령하시며 그곳에 진나라의 동군을 세웠다. 진나라는 그 뒤에도 계속하여 위나라 영토를 잠식해 들어갔고 마침내 18년 후에 위나라 왕을 포로를 갖고 위나라 수도 대량을 함락시켰다. 29. 평원군 열전. 이욕은 사람의 죄를 의지한다. 애첩을 베어 선배를 못하. 평원군 조성의 집은 민가와 이어져 있었는데 인가의 민가 중 한 집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다리를 절면서 스스로 물을 기르다 먹은 하루는 평원군의 애첩이 절렁거리며 물을 깃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크게 웃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음날 평원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공자께서 선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후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선비들이 지금 천리를 멀다 않고 공자를 찾아온 것은 공자께서 선비들을 조종하게 대접하시고 첩 따위는 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자의 첩이 저희 다리 저는 모습을 비웃어 댔습니다. 저는 저를 비웃는 그 첩의 머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에 평군은 웃으며 알아서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가자 평군이 안처를 받고 어린 녀석이 한번 웃었다고 나의 애첩을 죽이라고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1년이 지나가자 빈객들과 문화의 사인들이 하나둘씩 떠나르더니 마침내 반수 이상이 없어졌다. 평군이 의아하게 생각해 물었다. 내가 여러분을 대접하고 있어 별로 소홀한 일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떠나가는 분이 많은 것은 실된 일이요. 그러자 문화의 한 선비가 이렇게 대답했다. 공자께서 지난번 전령발을 배웠었던 첩을 죽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생만 사랑할 뿐 선비를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생각해 모두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평군은 즉시 전령발을 비웃으던 애초에 머리를 베어 들고 몸소 전령발을 찾아가 사과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의 집에 다시 문화의 빈객들이 비로소 줄을 지었다. 모수자천. 평군 시절에 전나라에는 맹상군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신령군이 있으며 초나라에는 춘신군이 있었다. 이들을 전국 사공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경쟁적으로 선비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진나라가 초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게 되자 조나라 왕은 평군을 초나라에 보내 구원을 청하고 아울러 초나라와 합종을 맺어 진나라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에 평군은 문화식객 중에 학문도 깊고 용기도 많은 문무겸전한 20명을 선발해 자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